1933년에 도발한 열화사변으로 국제연맹에서 일본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 인해 국제연맹 이사회는 이미 리튼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었는데 1932년 일본군이 베이징의 관문인 여러 가지 점령해버리자 이를 상당히 우려된 침략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러다간 일본이 통째로 중국을 집어삼킬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생겼던 것이죠. 강도들이 하는 말, 우리가 징후한 대상은 경찰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점치고났던 곳을 먼저 강탈해버리는 다른 강도놈들을 더욱 징후한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국제연맹의 이런 반응이 있기 전 당시 일본 정권 대표 마사오카 요스케는 이미 일본은 연맹의 행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연맹을 탈퇴한다 라고 경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히로히토 역시 이런 방침에 대해 이 선언이 일본의 남양군도 통치에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만을 물었을 뿐 일본군의 화복 침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언의 이면에는 다분히 호전적인 그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인즉슨 우리가 획득한 어떠한 영토도 절대 내놓지 않겠다 라는 말이 내포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발이 두려웠던 영국 등이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램지 맥도날드 내각은 한 나라의 국경이 인접국 군대의 침략을 받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라는 리튼 보고서의 대목을 인용하며 거꾸로 중국 측의 배타주의를 지적, 이 사건에 중국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뉘앙스로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죠.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도 중국에게 국제연맹 회원국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나아가 일본의 만주 침공 때문에 국제연맹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주장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1938년 미넨 협정 뒤에 네빌 챔벌린이 말했던 히틀러의 미넨 조약이 전쟁으로부터 세상을 구했다라는 허망한 말처럼 말이죠. 그러나 히틀러는 6개월 만에 미넨 협정을 파기했고 다시 6개월 뒤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역시 1933년 2월 열화를 점령, 4월 화북을 침공한 후 4년 후인 1937년 7월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테이프를 끊었죠. 어쨌든 이런 각 열강들의 땅 따먹기 욕망과 전쟁의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을 때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일본의 침략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건히 하며 벨기에 대표이자 총회의장인 폴 하이만스에게 미국이 일본에 굴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미국의 압력을 받은 국제연맹은 일본군의 군사행위는 정당한 자유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일본은 철도 부속지휘의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그리고 만주국이라는 자치정부 수립 역시 완전한 원성복구가 아니니 국제연맹은 이 역시 승인하지 않는다 라는 기존 입장과는 180도 바뀐 성명을 발표해버리죠. 이에 만주 침공의 기획자 이시하라 간지 등 일본 군부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결국 1933년 2월 20일 일본은 국제연맹 탈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2월 24일 일본 정권 대표 마사오카 요스케는 일본은 일중 분쟁에 관해 국제연맹과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사요나를 외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죠. 그러자 히로히토는 내각에 이런 직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문무가 서로 그 직분에 충실하고 일반 백성이 각자 자기 일에 힘써 가고자 하는 길을 걷고 또 협력에 매진함으로써 이 정국에 대처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의 길로 간다 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런 그의 언행을 보면 과연 그가 종전 후 그의 주장대로 전쟁의 끝까지 반대했던 평화주의자가 맞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일본을 묶어놨던 군축조약과 국제연맹이라는 고삐는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더욱 강력한 응징자가 새로 나타났죠. 그게 누굴까요? 그는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린 당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는지에 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공황으로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었죠.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했던 시절 그들은 근본위를 기본으로 하는 파운더를 모든 식민지에 유통시키고 혹여 각 식민지에 고유 통화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준비 통화였던 영국 파운더에 대한 고정 환율자를 채택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931년 9월부터 영국은 재빨리 이런 금본위제에서 탈피합니다. 통화의 표준 단위를 일정량의 금가치에 연계되는 금본위제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파운드화를 평가절하시킬 의도로 말입니다. 즉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의도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영국의 무역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금본위제를 고수했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빨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나아가 실업자 수를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이 이렇게 금본위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경제회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위상, 즉 스털링 지역이라 불리우는 막강한 대영 제국의 식민지, 훗날의 영연방 블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 역시 1933년 4월부터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소위 뉴딜 정책을 추진한 등 여러 해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미국이란 나라는 역시 신이 내려준 축복받은 국가였습니다. 넘쳐나는 인구와 자원, 그리고 1차 세계대전부터 닦아놓았던 무지무지한 공업 생산력, 여기에 연방정부의 계획정책에 근간을 둔 수정자본주의 경제노선의 재태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국의 연방은 물론 북남미 전체를 통틀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소위 팍스 아메리카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경제블록의 완성으로 위기를 극복해 버린 것이죠. 말 그대로 향후 펼쳐질 일극체제 국가라는 가공할 힘의 잠재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보이는 손으로의 전환, 다시 말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 정책, 그리고 블록경제체제의 배타적 보호무역 정책으로 경제대공 돌파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난국을 헤쳐간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소련부터 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던 때 소련은 이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의 주도로 제2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대적인 경제개혁과 성장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었습니다. 바로 영국과 미국과는 다른 해법,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폐쇄정책,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였습니다. 이를 기저로 삼아 소련이 행한 첫 조치는 노동과 자본을 제조업으로 모두 강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을 집단화시킴으로써 남아던 농부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공장에 쳐넣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치로 거의 모든 자본을 중공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주먹구구식 경제개발 계획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강제적 공업경제 구축 정책이라는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었지만 1929년에서 1939년 사이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무려 61%나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비에트 독재국가 소련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경제정책이었던 것이죠. 한편 소련과 반은 닮고 반은 닮지 않았던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의 경우는 좀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일단 대공황 덕분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상 최악의 사이코패스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대공황 직전인 1928년의 독일 총선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불과 2.6%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었지만 대공황 직후인 1930년 총선에서는 무려 18.3%의 지지를 받아 원내 제2당으로 도약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의 절정에 이르던 1932년 총선에서는 심지어 37.4%라는 지지율을 얻어내 마침내 원내 제1당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독일인들이 패전과 가난으로 머리가 온통 비어버려 서였을까요? 경제라는 꼬리가 정치라는 몸통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혐오와 분노를 이용한 마녀사냥, 즉 인종차별이라는 광기까지 몰아쳤습니다. 어쨌든 이후 히틀러는 본격적인 경제회복 정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이미 외환거래를 통제하기 시작한 독일은 사실상 근본위제를 포기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를 발판으로 1932년부터는 팽창적 통화정책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경제지표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대중의 경제 심리가 안정되자 고용과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외환을 통제했음에도 수출까지 활성화됐죠. 그 결과 1932년에서 1938년의 기간 동안 독일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연 6.6%에 달하게 됐고, 이 모든 것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점을 찍는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이에 힘을 받은 히틀러는 국내 생산의 팽창을 기치로 아우토반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국민복지 차원에서 폭스바겐이라는 국민차까지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듯 실업 감소에 따른 소비 증가가 비약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자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복지 논리까지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히틀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독일 국민들의 귀에는 새로 도약하는 위대한 독일, 즉 제3제국의 탄생이라는 팡파레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성과들은 전시경제 체제 준비라는 비극의 씨앗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주창한 레벤스라움 건설이라는 삐뚤어진 국가비전 때문에 말이죠. 경제위기 타파와 국가 발전에는 역시 전쟁만한 것이 없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도 이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도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극악무도한 파시스트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솔리니 역시 히틀러의 정책을 따라갔습니다. 자본의 이동을 극단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맞춰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아비시니아,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탈리아가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데 일부 역할을 하긴 하지만 국제적 긴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렸고,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확장의 원인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락하는 첫 요인이 되죠. 그러면 일본은 과연 어떻게 대공황을 극복했을까요? 당시 일본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즉 외부 변화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들의 경제는 세계의 경제 상황에 따라 더욱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본 역시 1932년부터 자신들이 교과서로 삼고 있던 영국의 행보를 쫓아 근본위제에서 뛰쳐나와 엔화에 대한 평가절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가절하된 통화 힘을 가지고 국내에 투자, 이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발 제국주의 국가의 한계였을까요? 그들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제블록이라는 거대 시장을 보유하지 못했고, 이를 대체할 만한 우호적인 시장 역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공황식 일본은 평가절하의 힘을 주로 군사 목적의 국내 수요 창출에만 밀어넣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 결과 나름 의미 있는 공업 성장을 일궈내긴 했지만 한계 또한 분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버릇 남아준다고 할까요? 그들은 몇 번 경험해왔던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쟁은 꿀단지다 라는 범죄의 말이죠. 이렇게 일본 역시 독일과 이탈리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국 통합 평가절의 힘을 오직 군비 팽창에만 올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중국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길로 더 쉽게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930년대 초부터 만주 침공과 화북 침공 등으로 전시경제 체제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메이지 유신 이후 단 한 번도 전시경제 체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 더 명확한 이유일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해법 역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행한 극우적 자본주의, 이른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내린 선택이 결국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죽고 사는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요, 최종 선택지였던 것이죠. 제2의 대공황 우려와 그에 따른 탈세계화, 그리고 극우주의까지 날뛰는 이 시기, 마치 10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던 시기와 너무 닮아 있어 소름이 돋습니다. 어쨌든 1937년 7월 일본에서는 3명의 또라이와 1명의 똘마니가 출현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도조 히데키, 스기야마 하지메, 무다구치 레냐, 그리고 그들의 똘마니 지치 마사노부였습니다.